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그룹 김관중 상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그룹 감사위원회 워크숍은 참석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웹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감사위원회 운영 트렌드 및 감독 당국의 중점 점검 사항 등을 공유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무보고 감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이 웹 세미나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은 3일 회계법인 김재윤 부대표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강사님들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육여업인 김재윤 부대표입니다.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웹 세미나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신외관법이 통과된 이후로 회계개혁이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회계개혁을 위해서 가장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회계개혁을 진행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사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기업 환경의 변화와 향후에 어떻게 해서 감사위원분들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다가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하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또는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라도 그 임팩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그 이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지털이나 지금 같은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PwC 글로벌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특히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툴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력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및 공급망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 및 유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및 브랜드에서 기업이 받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서 기업의 대응 역량을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자가 진단하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기업이 지금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더 임프루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진단을 지금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 툴의 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워크포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나 아니면은 서비스 측면에서 대면 접촉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 꼭 필요한 비즈니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데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앤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외부 공급망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 다음에 그런 공급망이 지리적으로 몰려 있는지 아니면 분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물리적 배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Finance and Liquidity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부서가 어떤 원격 근무 상태에서도 비상 대응 상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아울러서 그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시나리오 모델링이 과연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터체인 브랜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뭐 캠페인을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과정 속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 과정 속에서 혹시 반대로 브랜드가 훼손되는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대응 과정 속에서 운영 모델을 바꿀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비대면, 컨택트가 아닌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혹시 기업에서 혁신의 기회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회사처럼 현재 중대한 그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에 인수합병 기회가 추가적인 존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런 코로나19가 사업에 아주 어떤 중대한 어떤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한번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 그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워크포스고, 두 번째가 오퍼레이션 앤 서플라이 체인이고, 세 번째가 파이낸스 앤 리퀴디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토어즈 앤 브랜드입니다. 네 가지를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19에서 저희 그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그 전략 및 브랜드, 다음에 재무 및 유동성 분야입니다. 먼저 그 전략 및 브랜드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위해서 EU나 일본 기업 당국에 결합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다각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 전략에 대한 고민도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그 현재 상황에서 신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파이낸스 앤 리퀴디티입니다. 현재 그 조선업을 보면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이제 터기화학과 정유업은 지금 보시면 그 코로나19로 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조직 및 인력 분야와 운영 및 공급량 분야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분석을 영향 정도를 한 중간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조직 및 인력을 보시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을 보시면 먼저 이제 수주 감소로 인해서 어떤 일감 감소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어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면이 아닌 비대면 조업이 지금 어렵고 있는데, 그런 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퍼레이션 앤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도나 브라질 등 지역에 해외 공장이 있는데, 그런 해외 공장의 어떤 중단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검토해 보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가장 영향력이 큰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회사의 어떤 분석과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 그 현대그룹, 특히 이제 그 감사위원분들이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필요한지에 대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 내에 이렇게 위기 대응팀이 있는지 여부와 그런 역할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역시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회사 내부적으로 볼 때 위기관리 조직 부서의 어떤 적절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각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어떤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통제 여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원격 근무나 또는 보건 및 안전 규정 등이 어떤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 핵심 부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그리고 그런 기능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에 필요한 IT 인프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부 통제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부의 정책 및 규정에 따른 어떤 인력 및 조직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역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과 서플라이 체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오퍼레이션과 서플라이 체인 쪽인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역시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을 해서 각 상황에 맞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수요 감축으로 인해서 재고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급변하고 있는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계약상의 의무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나 공급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잘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찬가지로 계속 코로나19 지속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파이낸스 앤 리퀴디티 부분인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이번 올해에는 어떤 자산 손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 이슈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 공시 부분도 역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재무부서뿐만 아니라 재무부서 이외의 직원들과 서로 공유하고 공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특히 이제 정책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 규제나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준수 및 충족 여부가 역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텍스 앤 트레이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군데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떤 철수나 어떤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세무 및 출입국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난번에 중국에서 코로나19 터지면서 중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바람에 많은 어떤 원재료가 공급이 안 돼서 국내 사업장이 수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때문에 현재 국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 등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산 지역 변경에 따른 어떤 세무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전략과 브랜드 관련된 측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또한 기존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저희 사업 전략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변경된 사업 계획이나 운영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지금 계획되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지금 사업 기회가 있고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어떤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런 비상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은 제가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저희 PwC2를 활용을 해서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이 어떤 지금 불속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손정현 이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1회 법인 손정현입니다. 이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회계개혁이나 개정외관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경로로 접하실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2019년과 2020년에 있었던 제도 변화 중에서 감사위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 양정 기준입니다. 조치 양정 기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독 당국이 회사나 감사인에 대해서 회계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기준입니다. 감사위원분들이 이러한 조치 양정 기준의 세부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개정된 방향을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계개혁과 더불어서 감독당국에서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라고 하는 선진화된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과 빈도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외부 감사인이 발행한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회계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하에서는 감사 보고서가 아닌 회사가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 자체를 모니터링해서 오류가 발견되면 회사에 직접 수정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심사는 감리보다 그 절차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독 주기가 짧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회사의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치 양정 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절대금액 기준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고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 금액을 수정했을 때 상장 진입이나 퇴출과 관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법 유형과 관련해서는 영업손익과 비영업손익의 구분, 그리고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의 분류가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중과실의 경우에는 행위 판단 기준과 정보의 중요성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실 부분은 각 조건의 니은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 규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히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핵심 감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유의하실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회사가 최근에 언제 감리를 받았고 그 후속 조치가 어떠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심사제도 하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외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라거나 동종업계의 회계 처리, 그리고 앞서 보신 중과실 요건으로 언급된 내부 회계 관리 규정의 절차, 핵심 감사 사항 등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정 기준에서는 감사위원회 책임 구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위법 행위 저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감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면 조치가 감면되는데요.
따라서 감사위원회 분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관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외부 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내부 통제 취약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이상 징후 경고를 보고했음에도 감독 업무 소홀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외부 감사인이 회계 처리나 내부 통제에 대한 이슈를 보고했을 때 감사위원회는 그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논의하셔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회계 부정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외감법 개정으로 이런 부정조사에 대한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었습니다. 외부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서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요.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와 시정 조치 결과는 증선위와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해서 위법 행위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외부 감사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외감법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이에 추가로 작년 12월에 회계 부정조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조사 대상인가? 그건 아닙니다. 외부 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대상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회계 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통보를 드립니다. 여기서 회계 부정이라 함은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 행위를 의미하고요.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감사인에게 관련된 의도적 왜곡 표시가 있는데 외부 감사인은 재무 보고와 관련된 왜곡 표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간 무단 사용을 통한 보증이나 예금 횡령, 가공 비용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경영진의 자체 조사와 회사의 자진 시정을 우선 고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에 회계 부정조사 관련 정책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일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내부 조사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고요. 전제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경영진의 내부 조사가 객관성, 적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예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다거나 상장이나 차입계약 유지 요건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선임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입니다. 2019년부터 연결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개 기업 정도가 이 보고서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잠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소가 선정한 10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핵심 원칙이라는 것은 국내외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의 공통된 요소들 중에서 투자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항목들을 선별해서 포함한 것입니다. 이 10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서 기업이 준수 여부, 그리고 이것을 미준수했다면 그 사유를 공시하는 보고서이고요. 이 보고서 공시가 의무이기 때문에 허위 공시를 한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발표된 개정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보고서의 10가지 핵심 원칙은 크게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이사회와 관련된 부분에 사회이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감사기구 중에 내부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감사위원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인데요.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주총 참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였고요. 위원회가 아닌 사회이사들만 참여한 회의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장기재직 사회이사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의 제출은 의무이지만 이러한 원칙 준수는 자율이기 때문에 감사위원분들이 반드시 주총에 참석하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이사들만 참여한 회의를 무조건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회사에 따라서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 지표라는 것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 지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15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감사기구와 관련된 지표는 아래쪽에 보시는 5가지인데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개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12번에 있는 내부감사부서 설치와 관련된 경우에 앞에 독립적인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독립적의 의미는 인사평가나 인사이동 등의 감사위원회 동의 등이 요구돼서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인과의 회의에서 경영진 참석 없이 하는 의미가 실무진은 참석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감사위원회의 업무 대상이 되는 재무팀이나 내부회계팀은 참석할 수가 없고 그것이 아닌 지원 조직의 참여는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1월에 개정된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의 주총 내실화 방안 중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총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하고 1주 전에 감사 보고서가 발행되고 주총이 끝난 3월 말에 사업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 개정 시행령에서는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주총을 4월 이후로 미루어서 주총 집중 현상도 완화하고 주주들의 안건 분석을 돕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주총이 3월에 개최되는 이러한 현실과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주총 1주 전에 그 보고서를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공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만 앞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격요건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그 회사의 사회이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서는 사회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인데요.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간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 활동에 대한 우려와 같은 것이 많은데요. 여기서 보시는 내용은 일명 5% 룰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보고 의무라든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 주주 제한과 같이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 활동이 이전보다 더 용이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개정은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2019년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입니다. 이 모범 기준은 감사위원회에 관한 미래지향적 관점의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트렌드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는 크게 사업보고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외부감사 실시 내역을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여기에 공시된 정보를 기초로 하였고요. 분석 대상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별도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119개사입니다. 2019년 감사위원회 트렌드를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전문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0년 주총을 통해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과 종임된 감사위원의 경력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회계재무 전문이라는 이런 전문성은 다양한 유형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회계사와 회계학 교수를 회계 전문가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회계 전문가 비율이 선임 비율이 종임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9년 주총에서도 이것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최근에 그 회계 관련 이슈들이 몇 차례 발생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위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9년 3월에 처음 이런 교육 실시 현황을 공시했을 때는 36%가 한 번도 교육을 제공받지 않았다라고 공시가 되었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이 바로 이 교육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기준은 최소 2명 이상의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법상 1명 이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2019년에 활동한 감사위원회 주요 경력 분포에서 총 394명이 있고 이 중에서 151명이 회사가 회계재무 전문가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그 비율을 보면 약 3명 중에 1명이 회계재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환경의 변화라든가 법규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지금 대부분 제공을 하고 계시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한 70% 정도가 2회 이상 교육을 제공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육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증가된 교육은 회사 자체 인원보다는 외부 교육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사회이사로 구성할 것을 모범기준에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위원을 대신해서 일상감사를 수행하는 지원조직의 설치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책임자의 임면 동의권과 평가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최고 직급 분포를 보시면 팀장, 부장, 실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비율은 전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을 보시면 감사팀보다는 경영지원부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내부회계 관련 부서를 지원 조직으로 추가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범기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부터 감사 종료까지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표는 2019년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결과인데요. 평균 5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계시고 대면과 서면 비율이 대략 8대2 정도로 분기마다 대면 회의를 수행하신 후에 마지막 종료 보고는 서면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연평균 6회 회의를 개최하고 계시고 출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 현황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감사기구의 준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15개 중에 평균 11개를 준수를 하고 계시고 아래쪽에 있는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대부분 준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세션 2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감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오디트 커미티 스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감사위원분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인 오디트 커미티 스쿨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사위원분들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고요. 10월 30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3.1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원하시는 강좌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입문과 보수 과정에 있는 10개 강좌를 들으시면 수료증도 발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짤막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회계 부정의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요. 회계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재무보고 감독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규정으로 상법, 외부감사법,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접하실 기회가 많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법 조항보다는 감사위원회가 감독하는 영역,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사위원회의 감독 영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에 있는 회계 부정과 2번에 있는 재무제표는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 감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있는 내부 신고 정책은 최근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통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3번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3번과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감독입니다. 리스크 관리 감독은 이사회 차원에서 주로 언급되는 주제인데요. 이사회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리스크를 전체 이사회를 통해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리스크를 이사회 내의 위원회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부정, 법규 준수와 관련된 리스크를 감독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어떤 리스크를 추가로 감독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구글의 감사위원회를 예로 들었는데요. 구글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시면 감사위원회에서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위험,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데이터 보안 리스크를 감독한다라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wC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리스크의 감독 주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인 경우가 43%고 전체 이사회인 경우가 36%로 나타났습니다. 네, 내부신고제도 감독입니다. 외부감사법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부로서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서 내부신고제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계신데요. 이 장표를 넣은 이유는 도대체 왜 이렇게 외부신고제도를 강조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이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에 내부신고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내부신고를 진행할 것이고요. 내부신고를 통해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거나 보복행위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기업 평판이나 아니면 소송 리스크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외부 기관에 신고되는 것보다는 내부 절차로 종결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임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의 형성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현대중공업 지주의 감사위원회 규정 중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회사마다 큰 차이는 없고 주로 외관법과 상법에 규정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감독하는 영역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재무보고, 외부감사, 내부통제, 내부감사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감사위원회 규정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구글의 예시인데요. 실제 감사위원회 규정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다 서술형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 비감사 서비스 승인, 독립성, 외부감사인 평가, 외부감사인 감독, 리스크 평가, 내부 통제, 내부감사, 분반기와 연간재무제표, 중요한 회계정책, 특수관계자 거래, 내부신고 등 여기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가 하시는 업무 영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독 업무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감사위원회가 자체 평가를 수행하신다고 했을 때 이러한 규정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보고서에서는 감사위원회 분들이 수행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공시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례가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공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업무 방식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이나 아니면 회사 담당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 절차를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해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감사 사항은 단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거나 회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올해 전체 상장사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올해 이전에도 이미 외부 감사인과 이러한 논의를 하고 계실 텐데요.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된 항목의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에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그리고 외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가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핵심 감사 사항은 외부 감사인이 감사위원회와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최종 결정은 외부 감사인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역할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공시된 사례를 참고하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단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감사인과 논의를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핵심 감사사항의 결정과 감사인의 평가에 동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핵심 감사사항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부 감사인과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이 선정된 핵심 감사사항의 선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핵심 감사사항과 관련해서 외부 감사인이 계획하고 있는 그 절차들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환경에서 재무보고 감독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 보도자료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언뜻 들었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회계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임차료 할인을 받게 되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리스 변경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결국 회계기준 개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 리스 이용자인 임차인은 리스 계약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부의 변동 리스료로 해서 바로 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사항입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코로나가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계 이슈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체크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재무제표 관점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증가했을까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이전과 업무 절차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의 현재 재무제표 숫자를 뒷받침하는 그 내부 통제가 여전히 잘 작동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성 기준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중요성 기준이라 함은 회사 규모를 감안했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회사도 설정을 하고 있고 외부 감사인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 실적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이러한 중요성 기준도 같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패스했던 항목들이 올해는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현재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IFRS에서는 실질에 따른 회계 처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관행과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회계 처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룹감사와 관련해서는 해외 자회사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감사인으로부터 적시의 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작업 현장의 확인이 제한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회계 처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인식과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기업 B 고객인데요. 고객의 재무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기업 B로부터 이전에 접수했던 주문에 대해서 계속 재화를 인도하고 매출을 인식했습니다. 결산 시점에 고객의 지급 능력이 불확실해서 채권 전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요. 이때 회사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수익인식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고려하실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앞에서 보신 내용은 질문 3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IFRS에서는 대금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수익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인식한 후에 충당금을 설정하면 적절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매출의 인식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1번에 기존 비즈니스 관행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AS 기간을 더 늘린다거나 더 많은 반품을 허용한다거나 하는 고객에 대한 추가 혜택 제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 제품 판매로 인해서 미래에 실제로 실현될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추정을 반영해서 매출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은 현재 발생한 손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을 고려한 기대 신용 손실까지 고려해서 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확률을 1%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1%일지, 2%일지, 그 이상일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올해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것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재무보고 감독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어서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연평균 75대를 생산하는 기업이 단기에는 25대만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A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가동 중단 기간에도 계속하여 인식을 하였고요. 결산 시점에는 단기 생산량인 25대를 기준으로 재고 단가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회사가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앞서 보신 사례는 질문 2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이렇게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을 때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 경비를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부하게 되면 재고 단가가 비경상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정상조업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실제 생산량인 25대가 아니라 75대를 기준으로 재고 단가를 배부를 하여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재고 단가는 감소하고 배부되지 못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1번에 판매 가격 추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쌓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할인율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원래는 취득원가로 기록되어야 하지만 이처럼 미래 예상 판매 가격이 장부가를 밑도는 경우에는 그 판매 가격으로 조정이 필요한데요. 올해와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결산 시점에 그 판매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판매 가격을 추정하는 프로세스가 어떠한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주 비경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손익과 무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IFRS에서는 이 영업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은 공장이 가동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외로 분류될 수가 없고 지금과 같이 재고 단가 계산 과정에 포함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올해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자산 손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 A는 상장회사인 기업 B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기업 B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지만 순자산 장부가액 미만으로 시가총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기업 A는 시가 하락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해서 손상 징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손상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회사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자산 손상과 관련해서는 기준서에서 그 징후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반증이 없다면 그 예시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상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이 시가총액이 순자산 장부가액보다 미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손상 징후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도 회사가 원래 예상했던 예측치보다 현재 성과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라던가
영업부문 중단, 구조조정 계획과 같이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두 손상 징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손상 징후, 그러니까 반증이 없다면 손상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반증이라 함은 이 자산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훨씬 큰 상황이고, 올해 손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이 벌어들이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다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예상 현금 흐름 변동 자체가 큰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설명으로 계속 설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4번은 자산 손상 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회사의 사업 계획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서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처럼 경제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는 단일 시나리오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각의 확률 추정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의 현금 흐름 시나리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시나리오별 확률 가중치라거나 아니면 그 할인율에 가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할 때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감사위원회는 회사 회계 추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차입 약정의 위반 가능성이라거나 별도 재무제표상 지분법 주식의 손상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장성 없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적시에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할 리스크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연법인세 손익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물론 필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종속회사의 배당이나 처분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서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방문이 제한되더라도 회사의 인력과 문서에 충분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외부 감사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보고서 제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4번에서 보여지는 항목은 재무보고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 보신 유의사항들로 인해서 감사 위험이 증가한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 절차가 이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 리스크가 증가한 영역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항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부 통제를 포함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 간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를 감독하신다는 점에서 가장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밀회계법인의 내부회계 전담팀의 이영민 파트너입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세 가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 2조 이상 상장사들이 첫 내부회계 관리지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감사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2년차 감사, 향후 그리고 3년차 감사를 위해서 내부회계 관리지도 고도화할 때 실행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의 내부계획 관리제도가 아니라 향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내부계획 관리제도가 확장될 터인데요. 그때 실행 전략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일회계 법인이 2019년도에 2조 이상 상장사 157개사 중에 92개에 대해서 저희가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그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첫 번째 감사를 받으면서 회사와 감사인이 주요 논의되었던 이슈는 무엇인가였습니다. 그 비율을 보시면 첫 번째, 경영진 검토 통제,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경영진 검토 통제 24%, 그리고 정보기술 일반 통제, 시스템 생성 정보 검증, 그리고 설계평가 업무분장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아시듯이 경영진의 검토 통제는 핵심 감사 사항과 같은 아주 복잡한 판단이나 추정들이 개입되므로 리뷰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통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핵심 감사 항목 그리고 중요한 추정치에 대해서 승인이 있었는지 유무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 파악을 했지만 이제는 감사하면서 승인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어떤 리뷰 포인트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 상의자는 어떤 리뷰 포인트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를 상세하게 문서화하는 게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수주산업, 특히 조선업의 경우에는 이 경영진의 검토 통제를 실행예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률에 의해서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 중요시되는 게 공사 진행률인데요. 진행률 중에 분모에 해당하는 실행예산, 이 배를 만들 때에 총 들어가는 예정원가가 얼마인가, 이게 실행예산인데 이 실행예산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공사가 이게 배가 진행되어 가면서 연말에 12월 31일 날에 기존에 있었던 이 실행예산이 적절하게 정확하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이 항목을 주로 MRC, 즉 경영진 검토 통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의 경우에는 이 실행예산에 많은 초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 일반 통제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경영의 효과성을 위해서 많은 IT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SAP, 그리고 SAP와 연동되는 많은 레거시 이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들이 처음에 개발될 때 개발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변경이 될 때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시스템 운영 관리는 잘 되었는지, 보안 관리를 잘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기술 일반 통제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스템 생성 정보를 보시면 이 회사의 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되는 키 레포트, 이 키 레포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계 정보가 만들어질 터인데 이 키 레포트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많은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보기술 일반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의과제를 보실 때에 업무 분장, 즉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과도한 권한부여 방식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부여로 변경이 되는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슈퍼 유저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너무나 과도한 통제를 집중되지 않았는지, 업무 분장이 잘 되는지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책과 절차의 부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IT 정책서가 구비된 대로 실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셉에 SAP에 연동이 되는 설계 시스템, 그리고 구매 시스템, 그리고 통합관리 시스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연동이 되는 이 시스템도 완전한지, 즉 이 연동이 되는 시스템도 처음에 개발이 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정보기술 일반 통제가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조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 정보기술 일반 통제에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결국에는 미비점이 나오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기술 일반 통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취약점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기술 일반 통제라는 것들은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많은 인원이 확충이 되면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 미비점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 미비점이 있을 때에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중요한 취약점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비점 원인 주요 유형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실제로 부적정 의견이 되는 그 미비점까지 가기 이전에 논의되었던 중요한 미비점으로서 말씀드렸던 정보기술 일반 통제,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제표 수정사항, 그리고 업무 분장 순이었고요. 이러한 미비점들이 그러면 재무제표 어떤 영역에서 발생되었는가 보았더니 수익인식이 26%,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자산 순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2004년도에 최초로 이 삭스가 감사로 도입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은 2005년도에 검토로 도입이 되었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2004년부터 감사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첫 해 감사 그리고 연이은 3개년간 이 감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취약점 항목은 무엇이었는가 들어가 보았더니 맨 밑에 보실 수 있으시디 감사인 지적에 의한 기말 수정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러면 이러한 감사인이 발견한 수정사항이 왜 나타났는가 루트코스 분석을 해보았더니 회사의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했고요.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재무제표가 제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TGC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순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러면 미국은 2004년도에 도입해서 15년간 현재 삭스를 감사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최근에 2018년도 삭스 감사 보고서를 보았을 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취약점 항목이 변경되었는가 보았더니 똑같습니다. 즉 처음에 도입했을 때나 지금 15년 동안 운영했을 때나 미국 기업 역시 가장 많은 미비점 원인, 중대한 취약점은 맨 밑에 보시듯이 감사인 지적에 의한 기말 수용사항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회계 통제를,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평가하다 보면 세 가지 레이팅으로 나누게 됩니다. 맨 밑에서 장표에 보실 수 있으시듯이 단순한 미비점, 그리고 유의적인 미비점, 그리고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의적인 미비점으로부터 중대한 취약점에 이르기까지는 감사인과 회사의 지비기구인 우리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취약점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기준에서는 5가지의 사례를 들면서 이 5가지 사례에 해당되면 중요한 취약점으로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이 될 수 있다인데요. 이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의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었다. 두 번째는 감사인 지적에 의한 기말 수정사항이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의 매니지먼트가 부정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외관법에 따라서 시행이 된 건데요. 외관법에서 이야기하는 규정과 절차, 조직을 구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5번째로 이 5번째가 감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이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5가지에 해당이 되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중대한 취약점으로 레이팅이 돼서 부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가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받으면서 적정 의견을 받는 것인데요. 그거의 첫 번째 지름길은 뭐니 해도 재무제표 제작성이 되지 않고 중요한 수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 작성 능력 확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정보기술 일반 통제, 그리고 수익인식과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회계 전문성 확보 요구,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추정과 판단이 요구되는 이러한 핵심 감사 항목과 같은 경우에 회사의 경영진의 검토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정보 검증 요구, 이러한 4가지 요구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잘 평가되고 운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조 이상 상장사 157개 중에 4개 회사, 이 4개 회사가 결국에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도화 실행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담 조직 역할 강화 그리고 경영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맨 밑에서 보시면 15년 동안 운영한 미국의 경우에서도 내부 감사부서 또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8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구성은 했지만 그 구성 인력에 있어서 전문성과 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중공업그룹에 있어서는 400의 전담부서가 잘 구성이 되었고 핵심 인력으로 잘 구성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 평가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작년에 발생했던 이슈 사항이 있었는지, 이 이슈가 어떻게 치유되고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디브리핑 미팅이 필요한데요. 네 번째 보시면 이 디브리핑 미팅과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에 구축하고 한번 운영평가에서 감사 의견을 받았지만 올해 시스템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조직이 변경된 건 없는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변화 관리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산 일정 재검증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강조드린 바이지만 회사가 주총 6주 전에 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감사를 받을 때에 중요한 수정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감사인의 내부에게 감사 결과를 고려해가지고 감사인의 위원분들께서 운영 시대를 평가를 하실 때에 충분하게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제때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이미 한번 구축을 해서 설계평가가 이미 완료되었다. 그게 아니라 회사는 설계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축된 베이스라인으로 구축은 되어 있지만 올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다시 설계평가를 하셔서 9월 그리고 10월 중에 항상 감사에는 그 회사 내부의 관리자들 설계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이번 9월, 10월에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때 우리 회사의 내부의 관리지도 설계평가를 다시 한 결과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미비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에 대한 운영통제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운영통제 그리고 기말평가 이러한 운영평가 결과 감사인이 발견한 중요한 취약점이나 미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6가지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드렸던 IT, 즉 정보기술 일반 통제에 계속 포커싱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항이고요. 핵심 감사 항목 중 회계 추정치, 즉 여기에서 보시듯이 2조 이상 상장사 중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어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가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4개 중에 3개 회사는 회사의 핵심 감사 항목과 관련되어 중요한 감사인과 수정사항이 논의가 되었고 결국에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그 수정사항이 반영되어서 적정이지만 회사의 내부 통제를 통해서 그게 걸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통제제도는 부적정입니다 라는 의견을 받았는데 그 핵심 감사 항목으로는 대부분이 경영진의 수정과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조선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없었지만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평가 이 손상평가를 수행할 때에도 미래의 사업계획, 5개년간 사업계획의 추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할인율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러한 사항까지도 수정사항이 발견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 내부의 관리지도가 회사가 설계가 잘 되지 못했고 운영되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핵심 감사 항목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분들께서 눈여겨서 설계와 운영이 잘 되어 있는지 계속 질의하시고 커뮤니케이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정 관련 통제, 네 번째로는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비경상적인 거래 관련 통제, 그리고 변화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집단에 비추어 봤을 때 샘플링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러한 테스트 절차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결 내벽의 관리지도 실행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결 내벽의 관리지도의 개념을 보시면 현재는 2조 이상 상장사들이 2019년도에 별도 재무지표와 관련된 내벽의 관리제도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게 연결 재무제표로 가게 되면 그룹 수준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옆에 적용 시점을 보시면 2조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22년부터 연결 기준으로 감사를 받게 되고 5천억 이상은 23년, 5천억 미만은 24년부터 감사 의견을 받도록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논의된 바로는 회사의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 때문에 자회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구축이나 운영평가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장협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연결 삭스 감사를 좀 미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했고요. 일단 금융위에서는 6월 달에 판단한 결과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경과를 두고 보자. 그래서 6월 기준으로는 연기는 없다. 하지만 올해 12월 말 가서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다시 재평가해 보겠다라고 해서 1년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 재무 보고 예를 드시면 그룹 HQ의 밑에 한국의 자회사가 있고 미국의 또한 자회사 그리고 유럽, 아시아 이렇게 중요한 종속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에 과거에는 별도 기준에서는 별도 재무제표에서만 내부관리 적정이면 되었지만 이 그룹 수준의 연결 수준의 내부계 관리제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요한 종속회사에서 내부계 관리제도에서요 중요한 취약점이 나왔다. 그럴 때에 이 그룹 수준에서 봤을 때도 그게 정말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하면 이 연결 재무제표, 별도에서는 적정이라 하더라도 연결 내부계 관리제도 감사에는 부적정 의견일 수 있다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럽에 중대하지 않지만 유의적인 미비점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 동남아에 중대하지 않지만 유의적인 미비점이 있다. 즉 유의적인 미비점이 2개 이상이 결합됐을 경우에는 중대한 취약점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사, 이 별도 관점에서는 적정이라 하더라도 연결 관점에서 중요한 자회사의 내부 통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회사의 연결 관점의 내부의 관리제도가 부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 재무보고 내부 통제 구축과 운영 평가 의무가 종속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반 수준으로 상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룹 내부 통제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방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이렇게 여기서 보시듯이 부문에 대한 관리 철학과 관리 방식 그리고 그룹이 국내의 종속회사에 대해서 경영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해외 사업 경영관리에 그룹 내부 통제와 관련된 시사점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룹 사업위원 위에서 보시듯이 관련 재무보고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out of sight, out of mind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기에서 항상 이슈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만약에 해외 자회사에 대한 관리의 수준이 낮고 모니터링 수준이 낮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해외 종속회사는 수동적인 관리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모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서 봤을 때 낮은 가시성,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재무보고 운영 측면의 리스크가 증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각국의 해외에서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한 현체인 등의 언어적인 제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더 복합적으로 해외 사업의 이 그룹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경영관리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 전반 오버뷰에 보시면 일단 최초 설립 시점부터 그룹의 정책과 절차 등을 기본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면 모회사에 있던 이 내부 통제, 이 프로세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각 자회사로 확산하는, 즉 롤아웃 방식으로 효율적일 수 있지만 만약에 새로 인수되어 합병되었다고 하면 최초의 그룹에서 출발이 되지 않은 그러한 전사적인 통제와 거래수준 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운영 환경을 고려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그룹의 경우에는 2조 이상 상장사들이 모두 다 설계하고 감사 의견을 받았고요. 현재 삼호중공업 경우에는 2020년도에 중요한 국내 자로서 롤아웃을 해가지고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연결 재무제표에 감사 의견이 도입되는 그 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그 또 국내 자회사의 또 자회사 이렇게 그리고 해외 자회사의 또 그 밑에 자회사
이러한 상으로 계속 롤아웃하고 익스팩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그룹의 중요한 회사 현황을 보시면 현대중공업 지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업을 위시로 하는 첫 번째 그룹과 그리고 맨 우측에 현대오일뱅크의 그룹,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의 중요한 자회사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그룹 구조상 최하단의 상장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용을 평가하고 범위 선정을 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봤을 때 중요한 상장사여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 내부계 관리지도 감사가 도입되는 시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종속회사의 상장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장사의 도입 시기와 연관되어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재무제표상에서는 자산 총액이 약 7조 정도 되고요. 연결 재무제표 상태에서는 27조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지주단에서만 보면은 7조의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2조 이상 상장사로서 구축을 했고 다 운영을 했고 감사를 받았지만, 그러면 연결재무제표 27억 수준에서 각각의 중요한 재무사의 별로 종속회사별로 이 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가 잘 구축이 되고 운영되었는지를 다시 보아야 될 부분일 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상장사로서 이미 2조 이상 구축을 하고 감사를 받았다라는 사항. 그렇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지금 비상장으로서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관리지도 감사가 도입되는 시기 이전에 구축이 완료되어야 될 필요성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과 관련해서는 한국조선해양의 별도 재무제표 상에서는 자산 총액이 11억 정도 되고요. 여기 또한 총 자산이 연결 기준으로 보면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별도에서는 다 구축을 했고 연결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달성해야 되느냐 봤을 때에 중요한 종속회사인 현대중공업은 2조 이상 상장사로서 각각의 상장사에서 본연에 구축하고 다 검토를 받은 감사 의견을 받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은 올해 이제 구축이 완료되었고 이러한 각각의 상장사로서의 영향도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러한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각각 상장사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1000억 이상 상장사입니다. 그러면 1000억 이상 상장사는 22년도에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관리지도 감사가 도입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 각각의 상장사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범위 선정도 중요하지만 아래서부터 각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향의 방식으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각각의 종속회사에 대해서 이 그룹 내부 통제를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단에서 양적이고 질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결정을 한 다음에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상태에서는 각각의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각각의 재무상태표를 합친 다음에 연결 조정 분괴를 통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이 제거가 되는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스코핑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있는데 종속회사와의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있다, 내부 거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든 것을 밑에 종속회사에 이거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내부 거래로서 결국에 종속회사에서는 매입은 제거가 되고 이 종속회사가 최종 판매 엔드유저에 받는 그 거래만 남기 때문에 이 종속회사 입장에서는 제거되는 이 매입의 프로세스는 검토되지 않아도 되지만 제거되지 않는 제3자의 판매,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프로세스에서 고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럴 때에 A, B, C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A그룹은 이 종속회사가 개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서 예를 들면 자산총액의 연결자산총액의 5% 이상이다
매출과 세전손익의 5%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속회사 이 자체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A회사는 풀스코프로 내부 통제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B 경우에는 연결을 제거되고 나서 나머지 잔여적인 이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잔여 리스크에 해당돼서 특별한 내부 통제, 즉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부 통제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A그룹에서 현대중공업 지주그룹에서 봤을 때 A그룹과 B그룹을 판단해야 될 필요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에 봤을 때 A그룹과 B그룹, 그리고 그 밑에 또한 미포조선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에서 봤을 때 A그룹의 판단에 대한 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요. 결국에는 양적인 측면으로는 연결재무제표상 중요한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내부 통제 운영의 커버리지를 90% 이상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프랙티스는 약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 90% 정도 달성하는 그런 프랙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의 다른 빅펌의 경우에도 80%에서 90% 정도면 실무적으로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종속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 의견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낼 때에도 몇 개의 어느 정도의 재무제표 수준이면 적정하냐라고 할 때 80%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그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80% 정도의 내부 통제에 대해서가 충분히 커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 내부의 관리도 예상 이슈와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먼저 HQ 수준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자회사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를 보시면 그룹 관점에서 보면 보고에 대한 단순 의존도가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에서 봤을 때 자회사가 해외에 있다거나 그럴 때 가시성이 낮을 수 있고 이해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 감사의 사각지대이긴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팔레시가 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고 모니터링이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전사적인 회사의 내부 통제가 엔터티 레벨의 컨트롤, 즉 전사 통제가 구비가 잘 안 되고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연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연결 시스템, 연결 내부거래 제거 등의 절차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항, 그리고 그룹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과 운영의 모니터링이 낮은 정도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회사 수준에서 봤을 때에는 이 내부 통제를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내부 통제를 많이 첫 번째 강조하고 이야기할 때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통적으로 자금에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좀 제외시됐다라는 사항이고, 해외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사 관여가 증대되는 부분에서 반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그룹의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자회사로서는 이해 부족, 그리고 인적 자원이 취약하거나 적격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 거래 수준과 IT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 수준 땅에서도 조직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뀔 때에 대한 변화 관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전반에 걸쳐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영진과 특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감사위원분들의 이해, 그리고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지원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로 세미나에 진행을 좀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올리신 항목에 대해서는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Q&A를 하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완상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영희 파트너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결산 이사회 이후에 재무제표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추가 개최 고려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느 정도 재무제표가 변경이 있어야지만 이사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트니들 회사의 경우에 사전재무제표를 제출할 때에 이 사전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팀 그리고 CFO의 승인뿐만 아니라 이사회까지 보고를 한 다음에 제출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주총 일정에 따라서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저희 회계감사 실무지치 2018-3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시면 재무제표 수용사항이 회사의 적절한 내부 통제에 의해 식별 승인 반영되어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의 평가한 결과 재무제표 수용사항이 회사의 적절한 내부 통제에 의해 식별되고 승인되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의 갈지도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사전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후 발견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추가하실 것을 공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또 다른 질문사항에 이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 내부계 관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할 때 FAQ를 항공회 차원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방금 보내주신 이 질문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결국에는 감사에 평가할 때 고려사항으로서는 회사의 내부 통제가 주총 6주 전에는 재무제표를 신고할 때에 도저히 확정할 수 없는 그러한 개정 과목과 회계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이러한 성과급 지급이 주총 6주 전이 아니라 주총 5주 전에 된다. 그래서 6주 전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성과급을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6주 전에 우리가 미결된 항목은 무엇이고 그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만든 거에 따라서 이러한 BSL 이후에 발생하는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정의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미리 세팅된 그러한 내부 통제에 따라서 발생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중요한 재무제표 중요성에 따른 별도로 하겠지만 사전재무제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무조건 미비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사항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를 추가 개최해야 되는데 그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항공회나 그런 데 이 시를 찾아보면 아마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사위원회에서 할 최우선 순위로 감독해야 될 업무 두세 가지를 말씀해달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손정용 이사 한번 답해 주시죠. 감사위원회가 최우선으로 감독해야 할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는 제가 외관법에서 규정된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법규에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를 잠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외관법에서 감사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부감사인 선임, 부정조사, 그리고 과징금 조항에서 나오는 걸 보시면 대부분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러한 법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4가지 포인트에서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영역과 관련지어 본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보다 회계 처리가 적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보고 감독이 1순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내부 통제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 평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재무보고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보고, 그 다음에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그 재무 리스크 관련하여 그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관심 있게 관리해야 할 점검 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도 역시 손정용 이사가 좀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회계 추정치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회계 추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중요한 회계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감독해야 될 포인트도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 가격 추정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고요.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주산업이 많으신데 이 수주산업은 특히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나 수주 전망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 추정, 이와 관련된 손상 이슈를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계 추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일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돼서는 어떤 추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상 이슈 등이 아마 가장 큰 회계 이슈로 아마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 연결 관련돼서 연결 내부의 관리제도 구축 진행 시에 감사위원회에서 자회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별도로 챙겨야 될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은 이 파트너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연결대표에게 관리지도 구축 진행 시에 감사위원회에서 자회사에 대한 감독하고 별도로 챙겨야 될 내용. 실제로 보이지 않는 특히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 감독이 중요시하게 될 텐데요. 결국에는 이 모회사 최종 그룹의 감사위원회에서 자회사의 실제로 내부 회계가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중요한 그러한 종속회사별로 내부회계 전담기구가 있는지, 이 전담기구가 독립적이고 적격한 인원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실제로 각각의 자회사에서 실제로 내부 통제를 운영하는 계획이 적정한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회사의 감사인과 특별히 논의된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응답식으로 계속 저희가 실제로 지금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이 내부 관리지도 때도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분기별로 감사인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연결 내부 관리 지도는 2020년대 진행이 되는데 이에 앞서서 지금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전재무제표 제출 이후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재무제표 수정이 내부 회계에 미비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냐고 물어봤는데요. 잠깐 그거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네, 말씀드린 것으로. 예. 예,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항공회에서 그런 예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아마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없나요?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감사위원회 관련된 부분과 그 연결과 그 K-SAX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말씀드렸고 또 이에 관련돼서 Q&A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들의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조영철 부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그룹 조영철 부사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3일회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웹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회의 중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늘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된 2020년도 재무 환경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여러분의 도움을 바탕으로 투명한 회계 처리, 재무관리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지금처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